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야, 벌써 금방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뭐 6월 4일 이제 며칠 지나면 이재명 정부의 2년 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결국은 2년 차의 키워드가 뭐가 될 거냐? 2년 차의 방향을 이야기할 텐데 닥치고 세금이다. 자, 지금 뭐 세금 이슈가 가장 큽니다. 당장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2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 끝나는 날짜하고 2년 차가 시작되는 날짜하고 공교롭게도 지금 같은 날짜인데 결국 2년 차에는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달리겠죠. 그래서 닥치고 세금이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세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정말 닥치고 공급. 지금까지 계속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는 부동산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닥치고 공급. 그래서 공급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거다. 자, 요 두 가지가 아마 이재명 정부의 2년차 키워드가 될 건데요. 자,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차 키워드를 보면 대출, 토호제, 양도세. 자, 이 세 가지인데 자, 뭐 물론 평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6.27 대책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첫 대책이었죠. 닥치고 6억. 야, 정말 전혀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뭐 비슷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제 새로운 발상이긴 했었죠. 뭐 그전에는 뭐 LTV다 뭐다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심플하게 모든 대출에 대해서 닥치고 6억까지만 해주겠다. 자, 이것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이제 권대영 처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폭풍 칭찬을 했죠. 제가 봐도 전혀 새로운 발상이었고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아직까지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승진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뭐 금융위 이제 부위원장까지 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첫 대책이 6억짜리게 시장에 굉장히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전에 이제 없었던 어떤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줬고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한 게 1015 대책이죠. 그래서 1015 대책은 627 대책은 정말 맛보기였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더 강력했죠. 그래서 닥치고 6, 4, 2 뭐 아시겠지만 15억 이하까지만 이제 6억으로 하고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그다음에 25억을 넘어가는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2억만 대출해 주는 그래서 6, 4, 2, 6억, 4억, 2억 요렇게 아주 심플하게 제안을 해서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마 이 닥치고 642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 이걸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뭐 과천이나 분당 뭐 이런 뭐 굉장히 중요한 지역 12개 지역을 모두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묶은 거죠. 자, 요거는 뭐 사실 또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딱 묶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가 사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기반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는 세금 관련된 부분을 가기 위한 어떤 뭐 포석이다. 초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력했던 것들이 토호제였죠.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근데 이제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조금 우야무야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매물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일단 유예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희석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1015 대책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닥치고 6억, 4억, 2억 요게 아마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2.13 기습선포. 사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 X를 통해서 뭐 2월 13일 이제 이때가 설 연휴 이제 요때였는데 2월 13일 날 기습적으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겠다. 자, 결국은 5월 9일까지 유예가 돼 있던 거를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연장 안 하는 게 그냥 5월 10일부터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부활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82.5%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뭐 양도세 뭐 관련된 부분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금 뭐 정부 1년차 이재명 부동산 1년차를 정리를 해보면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심 키워드였고 이것이 지금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부동산의 1년차 성과는 말 그대로 강남 3구나 뭐 용산, 한강벨트 이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었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남 불패가 무너지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뭐 대책이 나오고 해도 외곽이 먼저 무너지고 강남은 꿋꿋하게 버티다가 나중에 오히려 강남이 외곽마저도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부동산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는 가고 있습니다. 강남이 지금 먼저 무너지고 오히려 지금 외곽 쪽은 조금 활성화되는 뭐 이런 것, 물론 이제 그게 아까도 보셨지만 금액적으로 봐도 오히려 중심권을 굉장히 뭐 4억, 2억까지 낮추고 뭐 나머지는 뭐 6억까지 해주고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의 어떤 뭐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딱 성과로만 보자라면 강남 불패,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계속 올라갈 것만 같았던 강남 집값도 무너질 수 있구나. 그것도 한 방에 하룻밤 사이고 나면 수십억씩 대폭락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거를 직접 이렇게 좀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은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지금 이제 막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49층까지 가면서. 자, 근데 이 음마가 무너질 거다. 와, 뭐 사실은 막 달릴 때만 해도 야, 이거 음마가 이게 뭐 이거 뭐 이렇게 멈추겠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너졌죠. 그래서 34평형이 43억 1천만 원까지 나갔던 게 38억 1천만 원으로 뭐 딱 같은 13층인데 5억이 폭락하면서 와, 음마도 무너졌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물론 뭐 지금 호가도 이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마 바로 앞에 있는 한보미도도 마찬가지 34평형이 45억까지 나갔던 게 38억으로 7억이 폭락해서 지금 여기는 84타입 같은 경우가 38억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치하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54평형이 55억까지 갔던 게 47억으로 8억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또 깜짝 놀랐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이 레데펠, 레미안 대치팰리스. 자, 청담 르엘이 뭐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축급에서 가장 대장이 강남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데펠이었는데 37평형이 53억까지 갔던 게 42억 5천까지 무너지면서 무려 10억 5천, 10억 넘는 대폭락 거래가 나와서 와, 레데펠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10억이 넘게 무너진다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자, 도곡렉슬도 마찬가지죠. 43평형 45억까지 갔던 게 36억까지 무너지면서 9억이 무너져서 결국은 야, 도곡동의 도곡렉슬도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타워팰리스 1차 자 66평 같은 경우에도 54억까지 갔던 게 44억 5천, 9억 5천, 여기도 뭐 10억 가깝게, 그것도 28층이면 초고층인데 도곡동의 가장 대표적인 도곡렉슬과 타워팰리스가 무너지는, 자, 결국 뭐 대치, 도곡이 완전히 그렇죠. 그것도 대장단지들이 무너지는 이런 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자, 개포동에 있는 이 신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와, 뭐 다들 상상 못했을 텐데 DH 아너힐즈 43평 같은 경우도 50억 5천까지 갔던 게 45억으로 23층이면 초고층인데 5억 5천 6억 가깝게 폭락을 했고요. 레미안 블레스티지 34평도 마찬가지죠. 37억 4천까지 갔던 게 31억. 자, 초고층들이 다들 난리 났습니다. 24층 6억 4천 뭐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왔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평 같은 경우에도 42억 7천까지 갔던 게 35억까지 7억 7천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자, 그리고 DH 포스티브 아이파크. 자, 개포주공 1단지 개포동 신축 중에서 가장 대장이죠. 6,700세대나 되는 33평형 39억 넘었던 아파트, 40억 턱 밑까지 갔던 아파트가 31억까지 무너지면서 8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왔죠. 자, 일원동의 푸른마을 31평형도 26억 7천까지 갔던 게 18억 2천까지 8억 5천 9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아이파크 삼성 55평형 78억까지 갔던 게 65억으로 13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서 야, 뭐 정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현대 8차 53평 같은 경우에도 83억까지 갔던 게 68억까지 떨어지면서 15억이 폭락해서 야, 지금 뭐 강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까지 무슨 뭐 대치, 도곡, 개포, 그다음에 뭐 삼성, 자, 그다음에 압구정까지 뭐 다 무너진 거죠. 이렇게 되면 압구정 구현대 2차 53평 같은 경우에도 98억까지 갔던 게 78억으로 20억 폭락한 거래가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그다음에 구현대 2차 64평 같은 경우에 127억까지 갔던 게 102억까지 폭락하면서 25억이 폭락해서 야, 미쳤다. 진짜 난리가 났다.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압구정이 25억이 무너졌다고 난리가 났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압구정 신현대 11차 61평형 128억까지 갔던 게 90억까지 폭락해서 38억, 와, 정말 40억 가깝게 폭락을 했고, 지금 뭐 고층 같은 경우에도 뭐 90억 매물들 어마어마하게 제가 계속 살펴드렸고요. 뭐 저층, 뭐 고층 이런 것들 뭐 80억대 매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85억대 매물까지 내려가는, 자, 그래도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강남만 그런 게 아니었죠.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도 신반포 센트럴자에 레미안 원밸리 옆에 있는 이것도 완전 신축이죠. 40평 58억까지 갔던 게 48억으로 10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잠원동 메이플자이 33평 같은 경우에도 56억 5천까지 갔던 게 46억 2천. 뭐 이건 작년 6월에 입주한 아주 신축이잖아요. 초신축인데 10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62평 같은 경우에도 81억까지 갔던 게 70억으로 11억 폭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반포자에도 70평 77억까지 갔던 게 65억으로 12억 폭락한 거래가 나왔고, 자, 레미안 원밸리 34평형이 72억 어마어마한 이 72억까지 갔던 게 56억 16층이 이렇고, 저층은 뭐 54억까지 가 있고, 호가는 지금 52억대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대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레미안 원밸리 52평 같은 경우에도 106억까지 갔던 게 88억 18억이 폭락하는. 자, 결국은 강남에 있는 주요 지역의 주요 대단지들도 다 무너졌고, 지금 서초에서 우리가 뭐 반포나 잠원 쪽에 있는 뭐 레미안 원밸리 뭐 줄줄이 창창이죠. 지금 뭐 전부 다 뭐 메이플자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반포 레미안 반포자이 뭐 정말 우리가 짱짱하다고 하는 모든 아파트들이 이렇게 뭐 정말 수십억 폭락 거래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자, 송파 쪽에도 올림픽 선수촌 63평형이 48억까지 갔던 게 41억 7천으로 6억 3천 폭락한 거래가 나왔고요. 아시아 선수촌 56평도 60억까지 갔던 게 52억으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왔고, 잠실 엘스도 33평형 37억까지 갔던 게 30억 3천으로 6억 7천 폭락한 거래가 나왔고요. 리센츠 48평 같은 경우에도 47억까지 갔던 게 38억 3천으로 8억 7천 9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왔고, 헬리오시티 38평 같은 경우에도 32억 5천이 23억 5천으로 9억 폭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뭐 강남, 서초,
속초, 송파 할 것 없이 강남 3구에서 그것도 대장단지들이 엄청난 폭락 거래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재명 부동산 2년 차는, 자, 1년 차는 아까도 보셨듯이 대출 규제와 그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폭락, 그것도 강남 불패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2년 차는 이제 본격적인 닥치고 세금, 자, 그다음에 닥치고 공급인데, 자, 일단은 세금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다주택자였죠. 다주택자. 물론 이재명 정부도 일단 시작은 다주택자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롭게 한 건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를 윤석열 정부 때 이거를 스톱시켜 놓은 거죠. 유예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스톱시켜 놨던 거를 그냥 유예를 끝낸 거죠. 유예를 더 안 해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닥치고 세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주택자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 이미 다주택자는 뭐 지금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똘똘한 한 채를 잡으러 간다.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을 못해서 똘똘한 한 채를 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뭐 오류를 범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거주 1주택자, 자, 거주를 하지도 않는 1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던 걸 모조리 회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그것도 실거주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금 규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우겠다. 이 선진국 수준의 부담이라는 게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죠. 그래서 이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물론 뭐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공정시장 가입비라든지 공시지가 뭐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올리는 거, 더더구나 보유세율을 이제 1%까지, 재산세 1%, 30억 아파트는 매년 3천만 원, 50억 아파트는 매년 5천만 원. 자, 강력한 규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똘똘한 한 채, 지금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똘똘한 한 채를 잡기 위해서 닥치고 세금 정책을 이제 2년 차에는 본격적으로 펼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닥치고 135만 채 착공. 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토가 이거죠. 일단 수도권에 135만 채라는 숫자를 제치를 했고, 자, 그런데 이것이 뭐 인허가나 지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임기 내에 2030년까지 해서 지금 착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착공을. 그래서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 자,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값이 똥값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막 이렇게 쏟아진다고 하면 수도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자, 그래도 관심 있는 거는 이 세 가지죠. 일단은 도심 노른자위 땅에 6만 채를 일단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용산 같은 아주 핵심지, 그 다음에 문제 강남에도 핵심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경기권에도 과천이나 성남 같은 이런 핵심지들에 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노른자 위에 쏟아질 6만 채, 요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해놓은 지금 이제 서리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여기에 뭘 뭐 추진하는 추진본부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이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도 빠르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서리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 정부가 좀 뭐 럭키한 거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물량인데 쏟아질 수 있죠. 뭐 성디마을도 마찬가지고 뭐 성동구치소라든지 굉장히 좋은 입지들에 진행되는 것들이 이재명 정부 내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이재명 정부의 공급 어떤 뭐 성과 이렇게 일단은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도 굉장히 럭키한 거죠.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정을 해놨고, 윤석열 정부 때 어느 정도 토지 보상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사전 청약도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청약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지금 특히나 이제 2년 차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많이 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아마 2년 차에는 굉장히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약간 뭐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공급을 위한 타협을 할 거나 안 할 거냐라는데 제가 볼 땐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결국은 서울 안에서 공급이 많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양날의 검이죠.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게 이 재건축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재건축 규제 관련된 것들을 왕창 풀어버리면 오히려 집값을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또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결국은 지방선거 때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부담금 문제를 안건에 들었거든요. 사실 선거철 되면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제초한 부담금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다. 타협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공급 때문에, 공급 이유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담금 부과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로또 청약이 쏟아집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로또 청약에 대한 수익을 환수하는 이 방법이 아마 지금 2년 차에는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니까 공급만 지금 막 무조건 막 이게 아니라 이 공급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결국 이재명 부동산 2년 차가 이제 시작이 곧 됩니다. 자, 결국 2년 차에는 닥치고 세금, 특히나 똘똘한 한 채를 잡을 거냐 못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닥치고 공급. 자, 이 부분은 공급과 규제라는 어떤 적절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2년 차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에 또 하나 공급 관련된 게 추가 택지, 그렇죠. 추가 택지를 지정을 할 거냐. 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정돼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뭐 제가 볼 땐 135만 채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택지라든지 아니면 추가 그린벨트 해제 요런 부분들은 또 계속 좀 제가 이제 지켜보고 특히나 또 1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까지 이제 공급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2년 차에도 쏟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닥치고 세금 자, 이게 2년 차 들어가자마자 당장 지금 7월 세제 개편인데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6월 4일 직후부터 해서 엄청난 세금 관련 법안들이 법률권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2년 차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2차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거는 닥치고 이 세금 부분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공포탄이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공포탄일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부 뭐 관계자들의 의지, 또 이제 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여당 쪽에서 이걸 서포트하는 여당 쪽에서 의지, 이런 것들을 보자라면 공포탄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명운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강력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면 2차 폭락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참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각종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아니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TV 같은 걸 살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참 정말 뭐 작은 것 하나든 또 각종 고가 제품이든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성가시고 번거로운데도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제가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것들 확인하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참 저에게 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